광덕 데일리 한국 뉴스본부장, 신용한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과 김병민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과 모시고 한번 정치권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계속 할 것 같은데요. 예, 그 본인은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하면 안 되나요? 그랬다는데 예. 제가 보기에 비대위원장은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왜요? 그래서 어저께 중진 그 간담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혁신위원회나 비대위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예. 그거를 같이 일원화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한 말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그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을 겸임하지 않았습니까? 예,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전국위에서 사실상 소집이 안 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비대위 구성 자체가 부결됐는데 네. 예. 이거를 이제 따로 갈 경우에 따로 구성할 경우는 다시 그 정진석 위원장을 또 비대위원장 그대로 해야 되는 일도 있으니까 합친다고 하는 말은 예. 좀 그만뒀으면 줬으면 하는 그 친박의 그 중진들의 의견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친박은 그런 강한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또 비박은 정진석 그 원내대표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예.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비대위원 중에 친박의 핵심 의원들 예. 좀 이제 친박 입장에서 좀 껄끄럽다 생각하는 그 의원들이 몇 명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해운 의원이라든가 이제 뭐 김세현 의원이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을 비대위로 그대로 갈 경우에는 누구를 넣었다가 또 빼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양쪽에서 특히 비박에서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걸 우회하기 위해서 아예 혁신위와 비대위를 따로 구성하게 되면 또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또 영입하게 되면 예. 비대위를 새로 구성해도 나름대로의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예. 그 좀 약간의 접점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비박은 그렇게 되는 것에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예,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건 예. 힘들고 그 원내대표만 맞는 거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반대되는 의견인데요. 네. 여기에 제일 핵심적인 새누리당의 코드는 결국 혁신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새로운 사람들을 누군가를 데려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혁신의 코드를 맞출 수 있는 분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어저께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결국 당에 오랫동안 활동했던 원로분들을 모시겠다라는 건데 예. 국민이 바라보는 민심이 과연 그렇게 갈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정진석 원내대표의 지금 현재의 선택은 총회를 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총회는 과거와 같은 당선자 총회만 열겠다는 게 아니라 당선자 더하기 원에 있는 위원장까지 모아서 네. 총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아, 예. 근데 만약에 이번 20대 총선에서 낙마한 원외위원장까지 다 모인 총회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예. 이건 흔히 특정 계파의 논리로만 들어가기가 되게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예.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내가 왜 낙선했는지 잘 알고 있고 예. 국민의 준엄한 민심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이 비대위원장에 대한 코드가 혁신이라는 두 단어가 딱 한 단어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예. 그걸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그러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실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름의 저는 절충안이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결국은 짧은 기간 안에 전당대회를 어떻게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가기 위해서 아주 조그마한 기간 동안 예. 혁신의 모습을 갖춘 비대위를 가겠다는 거니까 뭐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걸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혁신형 비대위, 그러니까 단어는 혁신이 들어갔습니다만 네. 전당대회 전까지 결국 친박이 요구하는 거는 관리형, 그냥 그런 의미인 거죠. 일단 제가 다들 지금 보이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 네. 조금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우선 혁신이나 쇄신이라 한다면 무엇을 혁신하느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기업에서 구조조정 책임자로서 오랜 시간을 해봤는데 과연 누구를 혁신이나 쇄신하는 게 아니라 예. 무엇을 혁신하느냐가 핵심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네. 지금 온통 초점이 엉뚱하게 누구를 혁신하냐 쇄신하냐처럼 비춰진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과연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 어떤 세력이 되든 계속해서 갈등을 사람 중심으로 계파 예. 중심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계속적으로 메비우스의 띠처럼 제자리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예. 저희가 토니 블레어의 그 제3의 길 이런 정책적인 거를 방점에 놓고 나머지를 흡수해가면서 개혁 쇄신의 대상을 놓고 추진해 나가는 이런 예.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예. 그렇다면 지금 누가 어느 분이 저기를 해도 예.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가 잡히지 않으면, 즉 정책적 소구점이 잡히지 않으면 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겉돌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하, 현실적으로 그런데 혁신위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될
상황이 누군가는 맡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두 분께서 잘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내부에서 했을 때는 어느 쪽 조금이라도 치우친 분들이 될 때는 계속해서 개파 갈등에 치유가 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예. 양 개파 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분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외부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좋다고 봅니다. 외부에서요. 네네. 외부에서 맡는 게 적합하다라고 본다면 누가 맡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예.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네. 외부 인사들이 거론됐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뭐 거절하는 거로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당에 좀 연고가 있으면서 외부에 있는 인사들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친박은 뭐 이제 황우여 전 의원, 이번에 이제 의원인데 이제 낙선을 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강대섭 전 대표, 예. 그러니까 이제 대표를 지낸 이런 분들을 하는데 비박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쇄신과 혁신의 이미지 안 맞지 않느냐, 예. 너무 친박 중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있고 또 이 비박에서는 김형호 전 국회의장, 예. 네. 이분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을 많이 주장해온 분이죠.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분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당의 이제 그 국회의장을 지낸 김수환, 강창희 전 국회의장 아하. 이런 사람들도 거론이 돼. 이제 그 전에 거론됐던 뭐 임명진 목사라든가 예. 조순영 전 의원이라든가 뭐 김항식 전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좀 노후를 거절을 했거나 하시고, 예. 오히려 이제 또 제의를 하지 않았거나 예. 뭐 그다음 뭐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도 뭐 거론됐다 그러는데요. 예. 이런 그런 식으로 됐고 그래서 이제 당과 좀 연고가 있던 이런 사람들 중에 후보가 거론되는 분위기고 아까 이제 좀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 당위론적으로는 혁신과 쇄신을 제대로 하려면 예. 네. 분명하게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다시 맡거나 강한 쇄신형 이런 인사들이 맡는 게 그게 당위론이지만 예. 현실에 흘러가는 어저께 회의의 사실상 결론은 정진석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을 안 하고 맡지 짐을 내려놔. 예. 너무 짐이 많다. 예. 짐을 좀 덜어드리자 하는 게 사실상 어저께 결론이라 보이고요. 그런데 다음- 본부장님, 정진석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우리 리포트도 봤습니다만은 네. 임시 지도부하고 혁신위를 빨리 구성해야지. 그리고 혁신과 쇄신이 중요해. 계속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내가 비대위원장이 돼서 내가 끌고 갈 거거든 이 의지로 읽히거든요. 뭐 저도 이제 뭐 언론계 선배로서 많이 예. 같이 이제 취재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정진석 원내대표는 혁신과 쇄신의 의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리고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서의 요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거역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강하게 그렇게 추진할 의지를 갖고는 있어요. 그러나 예. 현실적으로 당내 역학관계 세해가 지금 저 120명의 당선자 중에 122명 당선자 중에 한 70여 명이 친박계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까 원외 인사가 낙선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원외 인사까지 했을 경우도 똑같이 60 내지 65% 이상이 친박이라는 거죠. 친박이기 때문에 그 구도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안을 내든 간에 예. 상임 전국이라고 하는 거를 통과시켜야 그게 일종의 바틀넥 병목이 되거든요. 거기를 통과해야만이 이게 전국위로 갈 수 있는 건데 상임 전국이 얼마 전에 52명 중에 16명만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엔 친박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대안을 내놨을 때 예. 그게 사실상 상임 전국이 소집이 어렵다.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강한 쇄신을 추진해야 되지만 당내 현실적인 역학 구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5일에 당선인 당협위원장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박의 인원이 더 많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정진석 원내대표의 그 재신임을 묻는 자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저는 예. 방금 말씀이 사실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에 더 준엄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희들 친박 세력이 더 많아? 그래서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하려고 했던 쇄신안이 일단 한 번 길이 바로 막혔습니다. 예. 그중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포기한 부분은 바로 김용태 혁신위원장을 일단 포기를 했잖아요. 예. 한 수를 접었는데 거기에 두 수, 세 수 더 접어서 이해운 의원 안 된다. 김세훈 의원 안 된다. 예. 김영우 의원 안 된다라고 하면 정진석 원내대표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안 하고 자, 새 판을 짜는 게 너무 좋죠. 예. 새 판을 짜고 진짜 혁신해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바로 뒤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이거를 혁신을 합니까? 예. 사실상 전당대회에서 모든 정권을 사실 갖게 되는 당대표가 될 사람한테 혁신의 네. 권한을 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요. 지금 이 상태로 전당대회 치르면 새누리당은 거의 망할 분위기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친박, 비박할 거 없이 나와서 당권을 잡겠다고 싸우는 거지 예. 네. 당을 혁신하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신영환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혁신할 건지를 갖고 치열하게 논의도 부족할 상황이에요. 예. 예. 근데 당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파열음이 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결국 새누리당의 지지도는 더 하강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저는 명분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의 총의를 모아서 당선된 사람이니만큼 예.
혁신 겸 관리를 하기 위한 비대위원장으로서 전당대회를 잘 치르게 된 문제가 없지 예. 않냐. 이걸 아마 이번 당선인 플러스 원외위원장 총회에서 네. 한번 결론이 좀 나지 않을까. 정진석 원내대표도 그래서 전당대회 좀 빨리 하자. 네, 조기 네. 전당대회 이런 카드를 지금 내놓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네.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분이 혁신위원장님이 되시든 간에 현실적으로 이제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모든 일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전당대회 준비 기간만으로도 굉장히 부족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갈등 구조에서 우선은 아마 봉합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 순서로 나갈 텐데 상식적으로 보면 예. 그렇다고 보면 조기 전대로 나오는 것도 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봉합 과정을 빨리 거치고 그를 통해서 아까 좀 전에 김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어느 누가 해도 이 짧은 기간에 혁신을 완성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완성되는 건 결국 새로운 지도부에서 완성하도록 및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고 예. 조기 전대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완결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편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시청문회를 이제 가능케 한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예, 예. 지금 이 상황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시청문회법이 이번에 통과됐다는 거는 일단 상시청문회법이 뭔지를 일단 알 필요가 있는데 예. 각 상임위내에서 무슨 사회적 현안, 정치 현안 여러 가지 그 상임위 소관 현안에 대해서 과반수 의원이 동의를 하면 예. 청문회를 365일 아무 때나 이제 열 수 있다 예. 이제 네. 이런 건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은 보통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방식을 통했는데 여야가 굳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통과시킬 그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여지가 이제 생기는 건데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됐다는 거는 일단 이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권력이 총선 이번에 이제 여소야대로 나온 총선 결과 20대 국회에서 이제 의회 권력이 야당 중심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19대 국회 레임덕 세션, 소위 총선 이후에 하는 걸 레임덕 세션이란 이 기간에 이미 상징적으로 그걸 보여줬다. 예. 의회 권력이 완전히 야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를 또 하나는 여당 내에서 친박 인사들, 비박계의 몇 사람과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이미 탈당한 몇 사람이 여기에 가세했기 때문에 예. 통과가 됐거든요. 지금 현재는 여당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과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종의 여권 앞으로의 분열의 가능성을 불씨를 보여줬다. 그리고 보통 이제 여권의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건 정책과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너희들은 권력만 놓고 싸우는 사람들 아니냐. 예. 친박 예. 비박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정책적 현안, 국회 현안을 바라보는 데 시각의 차이가 드러난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요거 하나만으로 되는 건 아닌데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예. 앞으로 정계 개편이 일어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분당으로 갈 아하. 가능성은 현재 높지는 않지만 예.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또 다른 현안에서 이렇게 자꾸 국회 현안에서 예. 배치가 되면 그러한 것들이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박 전 원내대표 당장 청와대 거부권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을 더불어민주당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만약 거부권에서 하면 협치는 끝이다라고 네. 지금 거의 그렇게 마지막 상황까지 이제 몰아붙이는 예.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상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 고민이 많이 될 거지만 지금 국회의 20대 국회 현 상황 아직은 개원하지 않았지만 예. 20대 국회 현 상황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늘 우려하는 바와 같이 만약에 이 상시 청문회가 가동이 돼갖고 모든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정을 마비시킨다라는 예. 고민들이 있을 건데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던 국회도 일면 책임감을 가지고 반성해야 될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세월호 정국을 봤을 때 예. 세월호 정국에 완전히 국정조사 특위 만들었죠. 여기에 야당이 다 완전히 몰입해갖고선 나머지 정책 현안들은 다 내버려두고 예. 투쟁에 투쟁을 임싸다 보니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자체도 당내 지지율이 빠지고 결국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인 현안 사항들을 아무것도 풀어내지 못했던 예.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 사건이 결국은 상임위 자체적으로 꼭 풀어내야 될 정책 현안들에 집중해서 네. 진짜 청문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그럼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도 굳이 그걸 거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예. 국회랑 얼마든지 협치할 수 있는 틀 안에서 예. 저는 청와대가 더 크게 통 크게 정말 이 청문회 전국을 아주 적극적으로 의회가 제대로 청와대와 소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박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도 만약에 재의결이 이루어진다면 박 대통령 레임덕 정말 가속화되는 겁니까? 일단 좀 전 김영민 의원 말씀대로 예. 제가 이제 직접 경험으로 보면 파견 공무원들과 함께 청년위원장으로서 일을 예. 해보면 조그만 자료 요구라든지 어떤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이런 것들을 요청을 받으면 굉장히 공무원들이 긴장을 합니다. 네. 어떤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는 참으로 좋게 운영만 한다면 좋을 수 있죠. 아무리 좋은 제도도 결국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예. 아마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에
큰 법률들,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각종 법률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 뭐 많은 언론들에서 미국에도 이 기준에 있는 거고 별 문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만 저희 그동안 대한민국에서의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서 생긴 트라우마들이죠. 예. 제도는 좋지만 운용이 그렇다 보니까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아마 지금 거부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아마 거부권이라는 것을 지금 19대에서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예. 뭐 이미 이제 국회가 마지막 상황이고 그렇다고 20대로 가면 또 새로운 법률을 발의하는 형태로 넘어가야 될 텐데 예.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그래도 희박한 쪽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예. 왜 거부권 논의까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국회나 정부나 다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부권은 현실적으로 행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행정부 마비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만 예.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시 통과돼 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레임덕이 조기화될 수도 있는 그런 거로 비춰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또 하나는 작년에도 국회법에 대해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할 경우에 예. 국회에 대해서 계속 제동을 거는 모습이라는 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어떻든 저는 그래서 이러한 이 상시청문회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그걸 운영하는 그동안의 방식, 여야의 대립 구도가 문제였던 예. 거지.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하루에 청문회가 10건 가까이 열릴 때도 많아요. 상임위 아하. 별로 조그마한 청문회들이. 근데 청문회가 전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네. 그야말로 민생 이슈라든가 그 국가적인 현안에 대해서 진짜 의견을 듣고 우리가 법을 할 때 어떤 의견을 참고할까 예. 이런 식으로 아주 실무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결국에는 운용의 문제로서 여야가 그 정쟁 이슈를 하고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예. 진짜 민생 이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강남역에 이제 화장실 여성 피살 사건 예, 나면은 네. 이런 걸 진짜 어떻게 막아야 될 건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세미나 하듯이 그 청문회를 한다면 그래서 야당도 너무 이렇게 정쟁으로 가면 내년 대선에서 유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야가 어차피 원내 일당이 지금 야당이 돼버렸으니까요. 예, 그래서 여야가 이제는 단순히 뭐 과반수라 해서 밀어붙여서 정쟁 이슈를 끌어들여 가지고 여당 공격하는데 예. 정부를 공격하는데 활용하다기보다는 여야가 합의해서 청문회를 자주 그 민생 이슈로 여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어떻게 보면 위기에 빠져 있는 박근혜 대통령 항상 외국만 갔다 오시면 괜찮은데 이번에는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지금 새마을운동 노래가 지금 엄청나게 퍼지고 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간다 대통령이 또 박근혜 대통령 팬인 것 같아요. 예.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을 딱 상기시키게 되는데 예. 네. 아프리카 이 우간다 대통령이 그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가지고 우간다도 이렇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 저는 굉장히 좋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대한민국 차원에서는 지금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 큰 시대적 과제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예. 내수 시장이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 바로 아프리카잖아요. 어. 그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가기 이전에 국내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합니다. 어. 호트라랑 같이. 예. 그리고 그 경제인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건너가는 거거든요.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면서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대한민국 모델을 따르겠다고 하고 있고 예. 우리의 경제들은 가서 아프리카와 손을 잡고 그 엄청난 시장과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이번 해외 방문 잘 순항하셔갖고 결국은 지지율이 또 한 번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계기들이 되는데 예. 이번 아프리카 방문이 좀 좋은 계기가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간다 이 무세베니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팬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정말 큰 성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단순히 그냥 새마을운동 울려 퍼지는 수준이 아니라 모내기라든지 집을 지어준다든지 우물 파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청년위원장으로서 청년 해외 진출 사례로 이제 전 세계를 많이 다녀봤는데 지금은 새마을운동 3.0 우리 정보와 그다음에 특히 한류, 문화와 접목되어 있는 것들이 같이 수출되는 거기 때문에 고부가가치를 저희 입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죠. 예. 단순한 그냥 외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경제, 새로운 길을 여는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을 또 젊은 사람들 해외 진출, 요번에도 푸드트럭이나 코리아 에이드 같은 행사가 곁들여지면서 한국 사람들의 스피릿, 영혼, 한국 사람들의 문화, 그 한류 이런 예. 것들이 같이 가면서 새로운 길을 여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예. 이 대통령은 나가시는데 반기문 총장은 들어오십니다. 예. 그런데 일정이 지금 비어 있는 날이 있어요. 그게 지금 딱 비어 있다고 공개가 돼 있어요. 예, 그렇죠. 뭐를 할지 누구를 만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지금 청구동 JP 자택을 가시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박 대통령이 나가셨을 때 다시 들어와서 같이 대통령과 만나는 일은 일단은 없을 거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반기문 총장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지금 이번 총선 전이나 이후에나 새누리당 친박계를 중심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해서 꽃가마 태워서 대선 후보로 소위 추대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데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어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국제적인 문제보다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그러한 국내 정치적 관심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와서 JP를 만나느냐 안 만나냐 관심사인데 그 김종필 전 총리는 얼마 전에 한번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셨죠? 만나고 그런 했는데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게 만나는 시점이 그 반기문 총장이 그 오히려 엽서로 처음에 올해 연하장을 보내면서 제가 유엔 사무총장을 끝난 뒤에 찾아뵙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글을 보냈어요. 그랬을 때 그 김종필 전 총리가 금이 환영하시라 이렇게 답을 보냈고, 근데 최근에 육사인상 자랑스러운 육사인의 상을 받으면서 받은 직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반기문 총장 만나고 싶다. 그 말을 요번에 만나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유엔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번에 국내에 가서 정치인은 안 만난다. 너무 그렇게 한국에 가기가 겁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 누구 만나냐 이게 촉각을 곤두세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친박계 인사는 일단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미국에서 사실상 친박계 가까운 조윤선 전 정무수석 그걸 다른 일정으로 만나긴 했습니다만 유엔에서 유엔에서 이제 저 조윤선 전 수석이 자기 딸을 만나러 갔다고 간 김에 거기서 무슨 만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JP 쪽에서는 사실 내가 알아보니까 좀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허튼 말이 아니시군요. 그래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어떻게 보냐니까 그냥 너무 좀 그렇지만 반반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데, 반기문 총장이 일단 하루 빛날은 제가 일단 자기 어머님 반기문 총장의 어머님이 좀 서울에 있어요. 어머니가 이제 서울에 계시고 이제 그런데 그런 분을 만나면서 뭐 식사하고 이런 거 하실 텐데 그 짬을 내서 JP가 과연 정치인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가. 정치는 안 만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현역 정치인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제 그래서 연세가 90 가까이 되신 이게 하나의 전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나는 순간 그 메시지는 이제 JP 만나서 이제 충청 대망론 연관이 있나 이렇게 해서 모락모락 김이 난다 이제 계속 언론의 해석은 붙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알고 있는 반기문 총장이 과연 그런 걸 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만났다 고향 선배를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 해석을 낳게 할 거냐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지금 정치 인사를 안 만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누구든 지금 만나려 할 것 같은데 서울 일정 한번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반기문 총장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사실 친박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만나고 싶을 거고, 근데 반기문 총장이 그동안 저희가 예측하기로서는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 후보에 나온다라면 새누리당 후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손을 잡고 나오는 건 결국은 친박계 인사들과 같이 교류 협력하는 형태로서 현 정권에 맥을 이어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들이 사실 여의도 정가에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소위 말해 새누리당 분당론이 흘러나올 정도로 당내가 너무나 어지럽고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혼이 혹시 특정 계파의 등에 업혀서 반기문 총장이 만약 대권에 출격하게 된다라면은 그 이미지 좋은 반기문 총장이라 하더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 반기문 총장이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 이 콜롬비아 대회에서 나름대로 연설했던 그 당시에 조윤석 수석이 갔다라는 이유도 저는 시점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문 총장은 대권의 꿈은 버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반기문 총장을 중심으로 충청 대망론이 확산되면서 안희정 지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발을 담그는 모습이에요. 우선 안희정 지사 부분에 친노의 문재인 대표님, 그다음에 친노 주자끼리의 경쟁이다 이런 걸 떠나서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영국 블레어, 그다음에 캐머런, 캐나다 G스탱 71년생, 폴 라이언 의장 70년생, 이탈리아 마테오 렌치 총리 75년생 등등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40대에서 50대 초반에 아주 연부역강한 분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 의미는 기존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라든지 주류 세력들이 끊임없이 이 글로벌 빠른 속도로 변하는 무정형의 글로벌 경제전쟁, 외교전쟁, 정치전쟁에서 그런 연부역강한 분들 앞에도 끊임없이 조화 타협을 이루면서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이런 거 아니겠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비단 안희정 지사뿐만 아니라 젊은 그룹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분들, 지금 남경필, 원희룡 다 지금 나서고 있어요. 다 세계적인 추세와 시대 정신에 따라서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직을 수행하는 인물들이 좀 이렇게 주목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광역단체장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과거에 광역 서울이라든가
서울시장, 경기지사들이 대선에 도전했거나 뭐 되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한 사례가 서울시장 많잖아요. 출신이니까, 일단 이명박 그 대통령이 서울시장 출신이고 네. 당시 고건 전 서울시장이 한때 지지율 1위를 달리다가 스스로 그랬었죠. 막판에 좀 주춤했을 때 스스로 그만두셨고 예. 이인재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실제로 대선에 도전을 거의 하셨고 아,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도전했다가 이제 뜻을 이루지 못하면 예선에서 예.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이미 그래서 주요 광역단체장들이 도전하는 거는 이제 한국에 이것도 하나의 추세가 됐고 예. 미국에서는 쉽게 말해서 미국은 대통령에 도전하는 게 딱 두 직업이에요. 거버너, 주지사 예. 또는 상원의원. 아하. 두 직업 중에서 거의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건데 근데 이번에 안희정 지사는 두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방금 바로 말한 건데 지금 세대 50대 지금 우리나라 대선 주자들 대부분 60대 지금 반기문 총장은 70대거든요. 예. 60대 70대의 경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50대 기술론을 내세우는 세대 교체론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희정 지사는 아까 전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다 50대잖아요. 예. 네. 이 사람들이 서로 당은 다르지만 안희정 지사하고 당은 다르지만 서로 다 굉장히 교감을 자주 하고 있어요. 만나서 대화하는 경우도 많고. 예. 그래서 야 우리 이번에 한번 50대 깃발을 한번 띄웁시다 하는데 나름의 무언의 이신저신의 교감들이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안희정 지사가 나서는 거는 지금 충청 대망론이라고 충청인들이 모이면 요즘 충청 대망론 그 건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며칠 네네. 전에 모임에서. 그런데 여권에만 그 충청권의 대망론을 줄 수 없다 이거죠.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중심으로 여권으로 다 표심이 쏠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안희정 지사가 자기가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충청권에는 야권의 세대교체 주자도 있다. 이걸 보여줌으로써 만약에 자기가 될 경우는 자기가 하는 거지만 안 될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이런 그런데 표를 다시 더 덤으로 몰아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런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덕 데일리 한국뉴스 본부장, 신용환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김병민 전 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